오늘 발제는 세 분이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론은 저를 포함해서 7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주제 발표는 1시간 그리고 토론 1시간으로 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 세 분께서는 한 20분 정도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토론으로 이어지겠고요. 발표에 따른 그 질의나 응답은 토론 시간에 같이 갖는 것으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함양에 의한 하천 유역 관리란 주제로 서울대학교 한일영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일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지하수 함양에 의한 하천 유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발표 내용은 제가 참여했던 연구 과제를 사례로 해서 지하수 함양에 의한 하천 유역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농번기에 소하천에서 농가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치수관을 하천 바닥에 설치한 광경인데 국내 이런 광경은 이제 흔하지 않게 농경지가 있는 소하천 유역에서 흔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최근 우리나라의 농가의 80% 이상이 지하수 관정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가뭄이 반복되면서 하천 유량도 고갈되고 지하수위도 저하돼서 가뭄에 대한 대응 능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체 수정 개발에 힘을 쏟고 있고 그 예로서 이제 강변 여과수, 지하수 저류지, 지하수 인공 함양, 해수 담수와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이렇게 대체 수정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함양에 의한 하천 유역 관리의 개념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대체 수정 기술 중에서 지하수 인공 함양 기술을 이용한 물 공급 시스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유역의 상류 쪽에 수온을 확보하고 그 함양 원수를 지하 대수층에 저류하였다가 하류에서 취수해서 다시 수요지에 공급하는 그런 물 공급 시스템인데요. 그 유역 내에 있는 원수 수온을 유역 내에 있는 수온으로 사용하고 다시 유역 내에 있는 수요지에서 사용함으로써 순환식, 그러니까 분산형 물순환식의 물 공급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연구 과제명은 평탄지 인공함양 기반의 하이브리드형 용수확보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수요 대응형 물공급 연구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고 주간 연구 기관은 대전대학교에서 맡고 공동 연구로 이제 4개 기관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연구 기간은 2018년도 4월 달서부터 2022년도까지 약 5년 동안 수행이 됐었습니다. 본 과제 목표는 지하수 인공 함양을 통해서 갈수기 함양률을 30% 이상 향상시키고 용수 공급량을 20% 이상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연구 위치는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일대이고 본 유역에서는 평균 토간 10m의 신곡천이 유역 상류에서 흐르다가 갈산천과 만나고 금강지리 와룡천과 남쪽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전체 유역 면적은 약 3평방킬로미터고 기반함은 화강 편마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충적층은 상류부는 한 5m, 하류부는 약 12m 정도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역 내에는 약 31개소의 그 지하수 관정들이 있는데 농번기에는 그 하천 유량도 부족하고 해서 항시 물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번기의 용수 수요량은 하루에 한 500톤이 되는데 한 208톤 정도가 하루 208톤 정도의 물 부족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는 한 65가구 정도가 됩니다. 다음 연구 과제 내용을 인공 함양을 위한 함양 원수 수량 확보의 전처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공 함양,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수 및 공급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함양 원수 수량 확보 및 전처리입니다. 이것은 인공 함양을 할 때 인공 함양 전에 오염물질이 지하 대수층에 들어가서 대수층을 오염하면 안 되니까 그 사전에 수량을 확보하고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전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상류 쪽에 자갈 접촉 산화수로와 식생수로를 하천수가 들어오면서 정화되고 그 정화된 물을 그 하부의 집수관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하단 말단부에 그 돌망태에서 그 집수관으로 흘러나온 물을 다시 취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은 전체적으로 이제 모래, 자갈, 돌망태 이렇게 자연 재료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운영이 되고요. 계단식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이제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 확보돼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유화식으로 무덤용으로 운영되는 이제 돌망태 치수보도 치수보의 그 하천수가 방류되는 것을 방류로 인해서 손실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돌망태 하부에 차수벽을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차수와 집수 복합형 돌망태 치수보를 설치한 덕으로 갈수기에도 안정적으로 원수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런 전처리 시설을 설치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한 1분 28초 정도. 원래 좀 음악이 깔려져 있었는데 음악이 안 나오니까 좀 굉장히 좀 지저하거든요. 예,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설치 전경이고요. 맨 상단부, 왼쪽 상단부에 현미경 수원이 있고 그 좌측과 우측에 함양 A, 함양 B가 인공 함양 부지가 되어 있고요. 그 맨 하루 쪽이 치수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갈수기 100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수기에도 100톤 이상으로 계속 수량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인공 함양에 대한 설치가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는 이 전처리 시설만으로도 농용수를 논밭에다가 물을 대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이 전체 시스템에서 물을 갖다가 대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효과입니다. 수량과 수질 쪽으로 이제 효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수량은 치수율로 표현을 했습니다. 치수율은
치수량을 하천 유량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표시를 한 건데 갈수기 그러니까 2022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하천 유량은 약 200톤이고요. 평균 치수량은 96.4톤. 그래서 평균 치수율은 50.4%가 됩니다. 아주 오탄데 평균 치수량은 100.8톤인데 오탑니다. 그래서 평균 치수율은 50.4%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 전처리 시설을 거친 후에 그 수질은 하천수 수질은 전체적으로 환경부 하천 수질 기준에다 평가하면 거의 매우 좋은 수준이고 1급수 수준으로 분석이 됐고요. BOD, TOC, SS, TP의 평균 농도 저감률은 42.5%. 그 중에서도 총 부유물질인 SS가 가장 농도 저감률이 62.5%로 가장 좋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공함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함양은 지표수를 지하 대수층에 주입을 해서 지하 수위를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입된 그 물이 지하에 저울되는 동안에 집안 재료에 의해서 여과되고 그 다음에 땅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치수할 때 정화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외국에서는 이러한 그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 인공함양 주입 시설을 수평 주입과 수직 주입 두 가지 형태의 혼합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현장 투수 시험을 통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도출하고 전처리 시스템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자연 유화식으로 지하 대수층에 주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주입감로와 수평 주입감로의 간격은 100mm 관을 사용했습니다. 설치 전경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한 라인에 전체 이 부지의 라인이 주입 라인은 4개 라인이고 총 연장은 350m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주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톱파기를 하고 부직포를 설치한 후에 그 다음에 수평 주입관과 수직 주입관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여제를 설치하고 부직포를 설치하고 다시 복도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그 연구기간 동안에 그 홍보를 위해서 그 개방을 해준 상태지만 현재는 지금 완전히 복도에서 지상에는 그 논으로 되어 있고요. 그 농민들이 그 지하 시설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함양으로 인한 효과입니다. 그 함양 A와 함양 B 두 개소의 그 인공함양을 실시했는데 함양 A 부지에서는 그 평균 주입률 하루 140톤을 한 42일간 주입했을 때 지하수위 상승량이 최대 약 1.3m 상승했고요. 함양 부지 B는 평균 주입률 80톤으로 40일간 주입했을 때 지하수위 상승량이 한 0.7m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치수 가능량이 515톤이라는 그 계산이 나오고 이 수치는 농번기에 하루 부족량 208톤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치수 및 공급입니다. 치수 및 공급은 그 지하에 주입된 결의됐던 물을 치수해서 필요로 하는 수요지에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지하 한 10m 정도로 부착을 해서 대구경의 취수정을 시공을 하고 거기에 그 물의 체수가 용이한 충격층 구간에다가 수평
수평 치수관을 설치를 합니다. 다시 거기서 치수를 해서 지상에서 발로를 통해서 유역 상류 쪽에 물탱크까지 공급을 하고 물탱크에서 다시 수요지로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로 물을 이용할 때는 어떤 수질의 이 수질이 좋기 때문에 수처리가 필요 없지만 생활용수를 고려할 때는 소독과 살균 정도의 그런 수처리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설치 방법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치수정이 있는데 치수정은 한 구경이 한 8m 되고요. 지상에 관로를 설치하는 전경, 그 다음에 상류에 공급 물탱크, 그 다음에 이제 유역에 이제 수요지에 물을 분배하기 위해서 전체 유역에 공급 분배기를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파란 선이 치수정으로부터 나와서 물 공급 탱크로 보내주는 치수 라인이고 빨간색 라인이 물 공급 탱크에서 다시 수요지로 보내지는 공급 라인이 되겠는데 전체 치수 라인은 한 1km, 공급 라인도 전체 한 1km 정도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주입관은 길이가 약 50m 되고요. 간격은 100mm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유역 전체 전경입니다. 맨 상류에 물탱크가 있고 좀 내려와서 이제 전처리 시설이 있고요. 전처리 시설 양쪽에 인공 함양 시설이 좌우로 있고 맨 하류에 수평 치수 시설이 있습니다. 수평 치수 시설과 물탱크 사이에 이 관로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오른쪽 하부에 보시는 사진은 치수시설의 지상 전경인데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이 지하는 볼 수가 없고 지상 시설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 시설 하부 약 10m 하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수정과 수평 요원관이 저류된 지하수를 치수하기 위한 시설들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치수 및 공급 효과입니다. 본 인공 함양에서 치수하고 공급한 효과 수량으로 봤을 때 마을 상수도 공급량, 다시 말씀드리면 갈수기 때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0가구를 대상으로 한 마을 상수도의 평균 공급량은 372톤이었는데 인공 함양에 의한 공급 가능량은 522톤입니다. 그래서 마을 상수도 대비 공급 증가율이 40% 이상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갈수기간 중에 하루 500톤의 용수를 20일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 인공 함양 순환 시스템이 국책연구 과제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지하수 인공 함양을 통해서 연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이 70% 이상 증대됐고 기존 생활용수 공급량 대비 40% 이상의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인공 함양 기술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 그다음에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이루어졌던 지역, 간이 상수도의 건설이나 타 지역의 수원과의 연기가 용이하지 못한 지역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지하수 인공 함양 기술은 여러 대체 수정 기술 중에 하나로서 본 과제가 적용된 지역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적용됨으로 인해서 대체 수정 기술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역의 자연 기반 홍수 완충 공간 조성에 따른 홍수 저류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훈 박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자연기반 홍수 완충 공간 조성에 따른 홍수 조리 효과 분석인데요. 이 홍수 조리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 평가 방법이라든지 효과의 정량적인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자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 사례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러 사례 중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게 2021년에 서유럽의 대홍수 피해고요. 2022년에는 서울특별시에 도심 홍수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독일의 그 LID를 굉장히 잘 적용한 이 한 마을인데요. 지대도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의 하천 유로는 지금 보시는 이 사이즈의 그 도로 폭보다 좁은 유로였는데 이 기후변화로 인한 대홍수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 있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도 또 한 번의 큰 홍수 피해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했지만 미호강에 제방이 붕괴돼서 5성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이러한 홍수기 바로 직전까지 이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 피해로 매우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식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빈번했고 이러한 두 극단적인 피해 사례가 한 해에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서유럽 사례를 설명드렸듯이 이제 유럽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어쩌면 하천 수변 공간이 인간 활동에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을 해서 유역 전반에서부터 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홍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네덜란드, 영국이 중심이 돼서 자연기반 해법, 여러 해법 중에 이 홍수 관리에 더 집중한 그런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효과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의사결정 자료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과거 관측 기록에 기초해서 설계 홍수량을 산정을 하고 그 설계 홍수량에 맞게 하도 통수 단면을 설계를 하고 댐과 제방을 축조하는 이제 이런 기존의 방식으로만 의존하기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관리에 한계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도 중심의 홍수 방어 의존도를 낮추고 홍수토 공간의 위험 관리를 통해서 홍수 피해를 아예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보다는 이 홍수 피해의 회복력,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전반에 걸쳐서 찾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제고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하천 정비 사업에 의해서 하천구역과 수변구역을 분리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법 규정 모두 다 다르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그래도 통합물관리 일원화에 따라서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라서 이 한 부처에서 이 두 구역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에 의해서 하천구역과 수변구역 중에도 하천 제방 제네지 쪽은 인간 활동의 용지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배후 생태계와 이 하천 수환경 생태계가 분리되는 이런 단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 일원화가 완성됨에 따라서 이 환경부에서도 이 수질 보존과 재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하천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기반 해법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되 이것을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 R&D 연구라든지 여러 실무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대안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해드리는 게 이 네덜란드의 문포드 리버 사업이고요. 네덜란드는 10년 전에 이미 이 사업을 완성을 해서
현재는 이 하도 주변의 룸포드 리버 사업에서 더 확장된 유역 전반의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EU 전체적인 그 R&D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룸포드 리버 사업에 이제 오늘의 주제는 홍수 조절 효과에 관련해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군데 사이트에 대한 그럼 얼마 정도의 홍수위 저감을 이 사람들은 달성을 했나 혹은 평가 때 그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를 하나 봤는데 이제 철저하게 그 할애되는 수변 공간의 면적, 즉 저류량이겠죠. 저류량에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를 개방해서 오프라인 저류지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제방을 아예 후퇴를 해서 하도 구역을 넓혀줄 거냐에 따라서 홍수위 저감 효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기반 해법 자체가 홍수 방어를만을 위한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그러니까 뭐 수생태 환경의 개선성이라든지 수질 저감 효과라든지 혹은 뭐 때로는 친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종합 평가가 돼서 홍수 저류 효과와 함께 이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식을 네덜란드는 30개의 시범 사이트에 대해 적용을 한 사례를 일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에 금강위협 환경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대청댐 상류, 대청댐에서 용담댐 사이의 상수보호구역에 대해서 이러한 룸포드 리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지가 어디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홍수위를 낮추겠다의 목표가 아니고 홍수 이제 그 상수 보호구역의 수질 개선 효과, 그러니까 오염원이 하도 구간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막고, 그다음에 그 내수 배제 불량 지역을 해소함으로써 이 또한 홍수 피해를 저감하는 효과로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변화, 즉 수변구역에 굉장히 많은 농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특용작물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오염원들을 토지 이용 변화를 습지 또는 홍수터로 이렇게 귀화시킴으로써 성형화 개선 효과를 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이 하도 구역이, 그러니까 홍수터가 넓어짐으로써 홍수 단면적이 유리해지는 이점에 이 여유가 있는 이 수변구역에 탄소 흡수원을 조성을 해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이 적지 판정에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기법들이 도입이 됐는데요. 이 엔지니어링적인 뭐 치수 효과, 그다음에 그 수질 개선 효과, 수생태 개선 효과,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주변 인프라와의 상대성. 그래서 어떤 사이트가 더 시행성이 더 높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아마 요인은 이게 그 사유지가 너무 많으면 이 매수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실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 상수보호구역은 꾸준히 수변구역을 국공유지로 계속 매입을 해오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매수토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에 많이 배정을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충북 영동군의 장동리 동대제 구간이 이 제방을 기존의 제방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가 기존에 제방이 없을 때는 홍수터였으나 이제 농지로 바꿔서 특용작물을 키우던 구간에 이제 꾸준히 매수토지를 해서 국공유지가 지금 현재는 거의 7, 80% 가까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100% 가까이 국공유지가 돼서 이제 이 제방선을 이렇게 후퇴시키는 이 사업을 이 사이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간의 하천 기본 계획을 수행을 할 때 이 구간은 제방 보축이 필요한 구간으로 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방을 보축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비용과 이렇게 제방을 후퇴해서 습지와 홍수터로 복원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이 이점들, 이익들, 효과들을 의사결정자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데 자료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되고 지금 실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1.5km 정도의 구간 새로운 배후 제방이 이렇게 신설이 되고 이 기존의 농지로 사용되던 홈스토어 구간은 습지로 조성이 돼서 탄소 흡수원의 인벤토리의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는 이 프로세스도 현재 환경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범 사업은 단순히 장동지구의 어떤 일정 25만 제곱미터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으나 저희가 1919년도 고지도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그 장동지구 상하류 근접한 지역에 기존의 홈스토어였으나 이렇게 인간의 농업 활동을 위해서 농지화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고지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1919년도의 하천 면적에서 한 30% 정도가 이 제방으로 이렇게 단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천구역에서 제외가 된 사례입니다. 이 30%나 이제 잃어버렸죠. 하천 공간을 잃어버렸고 그 중에 4분의 1 정도를 지금 되돌려주는 사업이 장동지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 설계, 기본 설계부터 저희가 이제 마스터 플랜 짜고 기본 설계를 하는 단계부터 저희가 부정류 수치 모델링을 수행을 해서 이제 저희는 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봤습니다. 그 예전의 홈스토어를 다 하도비용으로 편입하거나 오프라인 저류지로 활용했을 때의 저류가 홍수위 저감 효과가 얼마인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장동지구만 검토를 이제 기본 설계의 그 형태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저류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에 설계했던 방식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될 게 이 홈스토어가 확장되는 구간은 그냥 모래하도 그냥 하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습지로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수변 생태림, 그러니까 식생림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조도계수 산정에 있어서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거나 홍수위 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해야지만이 배후 제방의 제방 높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의 효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설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수목 식생들이 이 군집해 있는 상황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조도계수를 산정할 수 있을지,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저희 연구원하고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기존 연구의 한계가 수목 식생을 단순히 이렇게 실린더로 가정한다거나 아니면 유연성도 이렇게 식물이 아닌 다른 스몰 스케일 물질로 대체를 해서 실험을 수행했다는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이런 내성천의 이런 수목 식생 거의 2m 가까이 되는 수목 식생들이 저렇게 군집해 있는 저 하도에 저 스몰 스케일로 제시한 공식들을 과연 쓸 수 있겠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동실험센터에서 저희가 스케일 이펙트를 보완하고자 실제 버드나무 형상을 가진 식생 패치를 하도 구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치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mm의 수위 오차, 계측 오차를 갖는 센서들을, 압력식 센서들을 10개 이상 설치를 해서 정확한 수위 변화를 계측을 하고 이를 조도계수로 환산하는 실험을 2015년부터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에는 굉장히 복잡한 자연 식생의 물리적 특성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임 밀도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LAI라는 숫자로 저희가 제시를 하는데요. 이 임 밀도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 수목들이 모여있냐에 따라서도 조도계수는 민감하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형태로 있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바뀝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목 식생 패치가 갖는 대표적인 특성은 이 볼륨 개념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하도 구간에서 이 식생 사주가 한 10% 정도만 점유해서 들어오더라도 기존의 프릭션 팩터의 0.03이 한 6배 정도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실제 설계를 수행할 때 저 조도계수의 상승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 단계에서 적용하려면 그럼 기존의 이 모델들을 어떻게 스케일 이펙트를 없애고 실제 현장에서 보여지는 이 수목에다가 대입을 해서 저희 조도계수를 산정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무적으로 바로 조도계수를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기존 공식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고요. 이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는 이제 벌크 프릭션 팩터, 그러니까 전체 구간에 대한 대표 조도계수를 몇으로 봐야 되냐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이 블라키지 팩터하고 이 흐름 정확 계수와의 관계를 보여드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원 부정률 모의를 수행을 할 때 이제 뭐 오프라인 저류지로 운영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뭐 내비 셋백, 그러니까 제방을 후퇴시켜서 아예 하도 구간으로 편입을 시켰을 경우 부정률 모의 패턴 이제 형식 자체가 바뀝니다. 이 셋백은 말 그대로 하도 모양 자체를 바꿔서 입력을 한 반면 오프라인 저류지는 텍낙스 상에서 오프라인 저류지 펑션을 넣어서 이제 횡월류 형태로 오버플로우가 되도록 계산을 한 사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셋백이 이루어지는 상류 구간에는 굉장히 크진 않지만 아무튼 굉장히 어떤 방식을 쓰던 수위 저감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이 셋백이 이루어지는 일부 하류 구간에서 기존의 수위보다 상승하는 수리적 현상을 저희가 계산상으로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냐면 이 셋백 구간을 이 전체 하도 구간에 어디에 둘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홍수위 저감시키고자 하는 타겟 사이트의 홍수 저류 효과, 홍수위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의 R&D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자연기반 홍수 관리시설, 홍수 완충 공간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 홍수 완충 공간과 홍수 관리 시설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이 제방선을 아예 변경하는 방식과 기존의 제방선을 유지를 하되 배후 제방을 고려를 해서 이 오버플로우 되는 위치를 어디로 정할 거냐에 따라서 유형별로 저희가 분류하고 분석하는 연구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 피해 저감과 그다음에 수환경 개선 효과, 생태적 건강성 증진까지를 모두 다 바라보고 목표화하고 있는 이런 다기능 홍수터 복원 사업의 경우에는 이 홍수 관리 시설과 홍수 완충 공간의 효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고 세분되고 그다음에 좀 정밀한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궁극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목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해법들의 그 실용성과 효용성이 제고가 되기 때문에 이 수리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평가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별적 효과 검토의 한계를 극복을 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함께 수행을 해서 이 효과들이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 바라봤던 평가했던 그 수치들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마 이러한 시범 사업의 마지막 남은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훈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공간 확보를 통한 다목적 하천 관리 유럽 하천 사례를 중심으로 주식회사 어스 대표이사이신 심우배 박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희 세션의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저류와 이제 수로법 확보를 위한 그런 하천 유역 관리라는 걸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한 10년간 이제 근무하다가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연구원 있을 때 제가 유럽에 조사 갔을 때 그때 했던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이번 주제와 조금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훈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기후 변화고요. 기후 변화 중에서도 일단은 이제 기상과 관련된 재해 중에서 홍수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많은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 뭐 리비아나 이런 데서도 뭐 이제 댐 같은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결국 이제 하천 주변에 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상 이제 대부분 이제 도시 개발이 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사실상 어렵고요. 또 이제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강변저류지 연구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이제 BC가 안 나오는 거죠. 그 농경지 부분 분야 쪽에서 그 대부분 이제 옥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매입해서 하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에서 좀 떨어져서 다른 기법에 의해서 좀 채택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사항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사례고, 아까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라인강 관련돼서 이제 룸포더 리버 관련된 사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독일하고 스위스 쪽을 이제 갔었을 때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제 하천 정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세상 홍수의 피해를 더 유발시킬 수도 있고 또 생태계에도 역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초창기에는 하천을 좀 직선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다 직선화시켜서 그 당시 생각은 하천의 물을 빨리 빼는 것이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분당이나 이런 일산 신도시 만들 때만 해도 처음에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하천을 하는 사람하고 전혀 무관하게 탄천을 직선화시켰다가 다시 원래로 돌려놨다가 몇 번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원래 하천을 그대로 살려둔 이유는 뭐냐면 직선화시키니까 너무 밋밋하고 경관성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살렸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국계가 일반적이었고 직선화도 상당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자르강 같은 경우가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이제 독일의 바이렌주하고의 경계 쪽에서 흘러서 다시 이제 그 다뉴브강 쪽으로 해서 이제 흘러가는 건데요. 이 직선화가 되니까 상당히 기본적으로 유속이 빠릅니다. 유속이 빨라서 그리고 여기도 가보니까 이제 고수부지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좀 있는 넓은 고수부지가 있는데 제가 간 지역은 미넨 도심을 통과하고 있어서 한 폭은 한 300m 정도 상당히 그래도 좀 비교적은 넓었지만 한강처럼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속이 빠르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하천에서 이제 물을 취수해서 식수로 많이 쓰고 있었는데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하상이 계속 침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수위가 내려가니까 취수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수에도 문제가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관련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제방을 높이려고 해도 주변에 다 토지용으로 다 쓰고 있어서 도로를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도 고수부지에서의 저수로 하고 이제 제방죽하고의 이런 물이 없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좀 단절되어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직선화되어 있어서 좀 경관적인 문제들도 여러 가지 이제 발생이 되어서 생태적인 문제, 어떤 치수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자르강에는 또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그 이제 하상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보 같은 낙차공을 갖다가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낙차공을 하면 유속이 좀 줄어드니까 낙차공을 많이 설치했다가 이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낙차공도 다 제거가 됐었는데요. 주로 어떤 기법을 썼냐면 이러한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보수부지를 갖다가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것, 사업구역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수부지를 이렇게 준설을 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수로폭이 좀 이제 넓어지는 거죠. 수로폭이 넓어지면 유량 자체가 보통 이제 그 단위 시간당의 최적이거든요. 그래서 Q AV에서 단위 면적하고 유속이 되는 건데 면적이 넓어지니까 동일한 유량일 때 유속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흐름이 이제 완만해지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방을 넓힐 수도 없고 쌓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천의 기본적인 주스로폭을 넓히자라고 해서 이제 이거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보여주신 그 스위스 사례도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하천의 모양을 좀 이제 공부해서 기존의 이제 문헌들을 보고선 예전의 하천 형태를 좀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일단은 주스로폭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사실상 이런 거 작업할 때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생태가 또 작업하는 과정 중에서는 좀 훼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환경단체도 솔직히 반대도 하고 했었는데, 잘 계속해서 홍보하고 설득하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저런 모습들이 서서히 이제 아까 우리 금강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점점 이제 사구도 생기고 모래톱도 생겨나서 자연스러운 하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홍수 피해에서 많이 본 것 중에서 들은 단어 중에서 그 제방 붕괴가 유독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독 전국에서 중소규모 하천에서 제방이 많이 무너졌는데요. 실제로 제방은 오래되어 있으니까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제방들도 많이 보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이제 새로운 수공간이 확보가 되고 또 보수부지가 이제 제방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는 곳이 돼서 강수욕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오히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미넨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휴가철에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덜 가는 이제 그런 효과들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하천 안에는 침수 시설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시설 같은 것들 가급적이면 제방 위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방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1대2, 최근에 우리나라도 1대3 완경사 제방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전폭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는 수로폭을 넓히면서 바깥으로 넓힐 수는 없으니까 안쪽으로 제방을 좀 넓혔습니다. 그리고 경사도 완만하게 해서 제방도 이제 안전하게 좀 하게 되고, 제방을 안쪽으로 하다 보면 통수 단면이 작아지는데 그것들도 이제 수로폭을 확장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전혀 송수 단면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 여울과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이제 지역으로 이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태적인 문제들을 많이 제시하면서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수리 모형 실험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생식물들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그대로 옮겨놨다가 다시 심는 이제 그런 섬세한 노력들도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이나 환경단체의 그러한 이제 우려들도 좀 줄이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부지에서 하천 안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이제 사업의 어떤 좀 추진성이 좀 확실하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천 바깥에 이제 강변저리지나 천변저리지를 하게 되면 이제 보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간들이 오래 갈 수 있는데, 하천 안에서 이루어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공간을 갖다가 잘 확보해서 홍수 피해를 줄인 사례가 되고요. 투어강 같은 경우도 이제 유사하게 이제 한데 규모는 조금 더 작은 하천입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강화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유속이라든가 홍수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서 저런 식으로 이제 복원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역별로 이제 특화도 좀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천 옆에 이렇게 보시면 보수부지가 이렇게 선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이제 보수부지를 갖다가 과거에 이제 하천 형태를 갖다가 복원해서 확보를 시키면서 자연스러운 사행 하천의 어떤 형태를 좀 띌 수 있게끔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수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수류의 흐름을 좀 완화시켜서 이런 단면들의 어떤 훼손이나 하상 침식이라든가 벽면 사면의 침식 같은 걸 좀 막을 수 있도록 해서 홍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물이 조금 이제 줄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자갈밭이라든가 모래밭을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자연형 하천으로 이제 거의 돌아오고 있는 거고요. 제방은 상당히 완경사 형태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접근성도 높아지고
시민들의 어떤 안전성 문제도 이제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정부보다는 주정부하고 주로 이제 기초정부하고 같이 이제 분담해서 하게 되는데, 주정부가 보통 30에서 한 40% 정도를 분담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해당 지자체가 이제 분담을 해서 했고요. 지금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있는 그 라인강 관련돼서 이제 네덜란드 아넴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하천의 공간을 더 확보하자라고 하는 건데, 더 적극적으로 여기는 이제 워낙에 이제 홍수 피해도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도 Room for the River라고 해서 시행이 됐는데, 사실 이러한 이제 하천 주변에 많은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던 걸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아까 앞서서 했던 그런 것처럼 보수구지를 하는 그런 것 외에도 더 적극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방선을 후퇴시키는 신제방선을 갖다 설치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보시면 3번이 이제 초기 라인강 제방은 옛날에 하천 예전에 저거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하천변의 토지 이용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제방선을 안쪽으로 쌓은 거죠. 그래서 3번이었던 예전에 저희 제방이 5번으로 이제 왔었던 겁니다. 5번으로 됐었는데 큰 홍수가 나면 결과적으로 예전에 이제 홍수터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번 정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4번 선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최근에 4번이었는데 5번으로 이제 뒤로 좀 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8번이나 이런 쪽에다가는 이제 저류지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해서 하천뿐 아니라 이제 제방 후퇴라든가 강변 저류지 같은 그 적극적인 어떠한 그 제네지 쪽에 대한 정책들도 많이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법들을 보면 그 유럽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자르강이라든가 그 스위스 강 같은 경우에는 보수부지를 그냥 그 수평적으로만 옆으로 이렇게 절도를 했는데요. 여기는 수직으로도 절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에다가 또 새로운 수로를 또 이렇게 물을 우회시키는 수로를 또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수변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접근성도 더 좋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교각 같은 것들을 좀 제거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제 같은 거 설치해서 수리의 흐름을 좀 더 완화시키고, 절토면이나 제방을 좀 보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제방을 올리고, 또는 저수로 쪽은 준설을 또 해서 또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방을 아예 바깥으로 아예 이동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수로폭을 넓히는데, 사실 이러한 기법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방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추진성이 좋지만, 바깥의 쪽은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보상도 있고 경제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긴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완충 공간을 갖다가 확보하기도 하고, 새로운 이제 제방이 이제 되고, 또 일부 구간을 아예 우회시키는 방수로를 또 설치도 해서 그 중간에 있는 물의 흐름을 갖다가 좀 분산시켜서 홍수 피해를 좀 저감시키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홍수 기법들은 네덜란드에서는 다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잘 조화롭게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비한 그런 홍수관리, 그다음 생태, 치수 공간을 확보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여기는 위어라고 하는데 작은 소규모의 어떤 그런 보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물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새로 이제 이전되어 있는 지역들의 이제 주택들을 이제 제방 바깥으로 이제 이전해서 주택을 갖다가 짓고 있고,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경사가 급경사인 그러한 이제 제방들도 왕경사로 만들면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중대시민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하천에서는 국가하천 제방만 지금 중대재해의 어떤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번에 미호강 관련된 게 이제 하천 미호강하고 이제
성남은 이제 정자규가 하천과 약간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많이 이제 그러한 중대재해 관련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이전에 하천에서 많이 사람들이 이런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어디인가 보면 제방에서 추락하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그 급격하사에서 넘어지시거나 운전하고 가시다가 이게 약간 기울어져서 돌멩이에 부딪혀가지고 차가 떨어지거나 하는 제방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또 파라핏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제 술 드시거나 뭐 그냥 앉아 계시다가 뒤에가 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순간적으로 기대가지고 떨어지셔가지고 다치거나 사망하시는 사례가 하천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제방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방이 어떤 위험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방의 안정성이라든가 시민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처럼 좀 적극적인 어떤 그 완경사 제방을 갖다가 좀 만들어서 시민이 좀 접근하기 도 편하고 안전한 그런 하천을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러분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시간 동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6분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자는 제 좌측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강릉원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백중철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분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인영 교수님 발표하신 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있으면 답변 주시면 좋은데 제가 짧게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2가지 정도. 지하수 배수 중에서 한양 시간이 수질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평균 체류 시간하고 이 수질 관계에 대해서 좀 시간 되면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개발되는 샌드댐이 있는데 그거하고 개념이 유사한 부분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장단점 같은 것을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김원 박사, 지원 박사님 발표하신 거는 제가 좀 아는 분야라서 오늘은 3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고지도 활용해서 지형학적인 분석을 1919년부터 하신 것은 아주 우수한 연구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방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환경단체나 여러 기관에서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상당히 무마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인데 과거에 넓었던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농사시켜서 줄인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를 홍보 차원에서도 학술 기사를 통해서 남겨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은 이 하천 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주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하신 것 중에서 제방 후퇴를 통해서 홍수도를 확대하고 이거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서 부정류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우수한 연구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하천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부등류라는 부등류 해석을 하는데 이 경우가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하류의 기점수라고 해서 최대한 수위가 올라가 있을 때 상류에서 설계 홍수량이 내려온다는 조건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조건의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반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의 홍수파의 부등류 특성을 이해를 해야지만 제방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 예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가령 20년인가요? 그 댐에서 방류해가지고 하류부에 설계 홍수량이 발생 안 해도 침수가 되고 제방이 붕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에서 홍수를 방류를 하면은 홍수파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조건은 하류의 수위가 낮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많은 유사 이송과 함께 홍수파가 제방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앞으로 상류부의 댐 구조물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그 방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정류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계산댐 하류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지만은 많지 않은 양이면 방류로 인해서 홍수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제방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부등류 해석에서 높이더라도 부정류 효과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무 차원에서 부정류 해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홍수 후퇴에 대해서 제방을 후퇴해가지고 홍수도 확대를 한 거에 대한 검증까지, 효과 검증까지 아주 우선 요구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이 보다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왜 이런 홍수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계산된 얘기를 또 하면은 최근에 올해 하천 시설 기준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 빈도를 다 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지역을 예를 들면은 계산댐 상류에도 2017년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올해 통과됐는데 2017년 홍수를 반영해 갖고 계획 홍수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그리고 올해 또 비가 와서 그걸 반영하면 더 올라갑니다. 점점점 홍수량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부등류 해석을 통해서 제방만 높일 것인가, 그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지금 박사님 발표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홍수도 확대를 통한 홍수 완충, 이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연구를 지속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홍스터의 표고를 낮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부등류 해석하면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부정류 해석을 하면은 홍수 완충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핵가스 부등류 해석을 통해서 하는 설계에서는 반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토론 감사합니다. 그 함양신과 수질 관계라든지 샌드댐 장단점 뭐 하실 수 있다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방 후퇴에 따른 홍수터 확보에 따른 하천 관리에 따른 효과를 얘기해 주셨고요. 아울러서 그 하천 하류 수위 조건에 따른 부정류 해석에 지훈 박사님 해주셨지만 그에 대한 적극 홍보와 타당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K워터 물환경처장이신 송영길 박사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교수 대승입니다. 저는 홍적인 것보다 사업적인 것, 경험적인 것, 그다음에 공급자라는 소비자 측면에서 관점을 한번 토론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 그 지하수 함양 하천 유역관리 부분에서 이게 결국은 이제 인공 함양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인공 습지에서 처리하는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지하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저쪽 그 영원함 쪽은 순수성이 조류성이 양호한 대각세집층 쪽으로 구성되고, 저지대층 서부 쪽은 그러니까 충청, 경기 쪽은 보통 변성함이나 화강암 쪽이 구성이 돼 있어서 대부분 이제 비전체적인 지하 측면에서는 이제 그 영남 쪽에서 물이 들어와서 서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지하수 사용하는 상당히 또 인공 함양하는 방법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모델이 어떤 확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거 유사한 것들이 사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들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고 된 것들이 이제 설계 조건에 대한 불명확성이 사실 많이 문제됐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것들은 여기서도 언급을 안 하셨는데 위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도 유사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가장 문제됐던 것들이 유입탁도에 대한 문제, 그다음 침투 속도, 그다음 체류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압수하게 제시되는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막힘 현상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시한 내용 중에 보면